예, 이제 그래서 환경을 구성해서 아까 이제 기관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긍정행동지원실의 구성인데요. 결과적으로 요거 듣다 보시면은 긍정행동지원실을 바꾸고 그다음에 기관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꿔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냥 뭐 구조화 지원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편의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그래서 편의시설 말씀드린 거는 무슨 어디 한 프로그램실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우리 기관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크게 더 보셔도 적용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이제 긍정행동지원실하고 이제 하나를 보면 긍정행동지원실의 공간은 도전 행동을 가진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활동하는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긍정행동 지원실뿐만 아니라 그냥 명칭을 그렇게 붙인 거고요. 만약에 주간보호실에서 도전행동 발달장애인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주간보호실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어떻게 물리적 환경을 좀 바꿔볼 것이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 구성에 중요한 원칙을 보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구조화가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건데요. 아까 우리가 그 자폐성 장애의 속성이 다른 의사소통, 그다음에 다른 사회관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다른 의사소통이라고 보면 이제 어떻게 다르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주로 의사소통을 뭘로 하시냐면은 이제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계실 텐데요. 의사소통에는 언어적 의사소통만 있는 게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죠. 즉 언어, 즉 말로 해서 우리가 지금 강의 이렇게 하듯이 말로 해서 이렇게 듣고 하는 언어적 의사소통과 더불어서 이제 뭐 몸짓 뭐 이런 건 얘기하잖아요. 그런 비언어적 의사소통. 그래서 어떤 우리 상사분이 말로는 저건 하는데 인상은 쓰고 있더라. 그럼 화나신 거죠, 그렇죠? 그럼 들으면서 내가 되게 잘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로만 들으면 내가 되게 잘했나 보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얼굴을 보는 순간 내가 지금 혼나고 있구나, 뭐 그렇게 알 수 있듯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비언어적으로도 이루어지는데, 언어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로 하는 건 이제 입과 귀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외에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하는 건가요? 아까 비언어적 의사소통 다 포함합니다. 촉각 등의 여러 가지 감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주로 시각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할 때 예전에 PPT 안 해놓고 그냥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의사 전달을 할 때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효과가 어느 게 더 높으냐면은 뭔가 이렇게 하나 띄워놓고 했을 때 조금 더 강의가 더 전달이 잘 되는 거죠.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 전달,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적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각적, 감각적, 다른 감각적도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폐성 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하는 거는 뭐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거냐면은 언어적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언어적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데 언어적 의사소통만 갖고 잘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점 기반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그거보다 더 잘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거는 시각적 의사소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폐성 장애인분들하고 자꾸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우리는 근데 시각적 의사소통이 실은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주로 말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자극을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극 반응. 거기서 그럼 자극을 바꿔주는 방식에 뭐가 있냐면은 의사소통 방식을 시각화시키는 방식도 하나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 의사소통을 써주면은 의사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썼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닐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자극을 들어가는 거를 시각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은 청각적인 기술보다는 시각적 기술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해되시죠? 이제 왜 그런지. 왜? 우리가 이미 알아요. 의사소통 잘 안 된다는 거. 의사소통 잘 안 된다는 거는 언어적, 청각적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시각적 기술의 강점을 가질 확률이 훨 높은 거죠. 예. 그러면 저 강점을 반영을 해서
정보와 지시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제 필요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화, 구조화, 자꾸 이렇게 환경을 바꾸고 물리적 구조를 바꾸자고 하는 얘기가 저 시각화가 이제 큰 몫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가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즉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용자의 적절성, 수능도 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 이용자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춰 이용자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구성하는 게 필요하더라. 발달장애인한테 이 사회를 살려면은 국어, 수학을 배워야 돼. 해가지고서 사회적 규범에서 국어, 수학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옳은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 차원에서 보면은 사회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국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산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약간만 틀어보면 사회적 규범에 맞추지 말고 좀 이용자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만들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어, 수학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뭔가 이용자가 하고 싶어하는 걸로 구성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규범에 맞추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권익옹호할 때 제가 규범자하고 옹호자에 대해서 그 차이점 말씀드렸을 겁니다. 규범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근데 사회복지의 역할 중에 큰 게 뭐가 있냐면은 사회 규범에 맞는 인간을 양성하는 거. 즉 사회 규범에 맞지 않아서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이 있죠. 실은 우리의 사회복지의 원래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 규범에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라는 공간으로 오는 거고요. 사회복지라는 공간에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이 사회 규범에 맞춰가지고서 사회로 다시 내보내는 게 원래 우리의 사회복지 실천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이제 사회복지 실천으로 맞느냐라는 이제 논란이 서구에서도 계속 30년대, 40년대, 1900년대 그때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나온 거고요. 7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옹호자의 역할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회 규범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맞추면 안 돼? 사회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프로그램실을 뭔가 만들고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회 규범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왜? 사회복지 실천의 원류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내내 교육받은 게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런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 할 일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옹호자의 입장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하고 아주 일맥상통하게, 죄송합니다. 아주 일맥상통하게, 그 이용자의 개별적 욕구에 맞춰서, 그래서 개별적 욕구에 맞춘다는 게 그 좋아하는 거 해주면 되지 뭐 그렇게 하지만은 바로 뭐하고 마주치냐면은 반드시 사회적 규범하고 마주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은 저거 말처럼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옹호 뭐 하면 되지 뭐 이용자한테 맞추면 되지 뭐 되게 말은 쉽지만요. 사회 규범에서 딱 마주치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많은 딜레마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건 절대 dil레마 상황이 아닌 거고 우리가 혼자 이렇게 딜레마를 겪는 것이지, 이용자 입장에서 딱 보면은 사회적 규범성에서는 조금 더 벗어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용자의 개별적 욕구에 맞춰 이용자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구성하는 게 필요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적인 문제에서 도전 행동을 유발하지 않는 환경, 그래서 공간 크기, 교재의 다양성, 교재, 교구의 재질 등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발하는 자극들이 좀 더 최소화하자. 그래서 아까 자극의 소거, 자극의 제거, 그거하고 계속 이제 같이 일맥상통하게 가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구성으로 따져봤더니 저 네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환경, 어떤 시각적 정보 시스템 활동, 다양한 의사소통 지원, 이런 게 네 가지가 이제 필요하더라. 이제 뭐 그런 거고요. 근데 그 네 가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구조화된 환경의 필요성, 왜 그러냐 봤더니 이용자가 환경 안에서 이해하고 예측함으로써 도전 행동이나 다른 어려운 점을 감소시키더라. 그것을 통하여 뭐 스케줄, 루틴, 환경의 이해와 더불어 불안감이나 혼란 등의 감정의 폭을 줄어들게 한다. 이런 건데요.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아까 불안의 역치라는 게 실은 아까 그 발달 장애, 자폐성 장애인 분들이 우리보다 상당히 역치가 좀 낮긴 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프로그램실에 20분 전에 가서 앉아 계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20분이면 우리 생각에 20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딴 거 하다가 막 놀다가 와도 되는데 굳이 이분은 꼭 20분 전에 앉아 계셔야 되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안 되면은 되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왠지 못 들어갈 것 같고. 그거는 개인의 손상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손상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20분이 길다고 해가지고서 저 밖에서 누구씨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하고 들어가요 해고서 20분에 잡았다 19분 남고 18분 남으면은 그 친구는 선생님을 미칠 수밖에 없죠. 밀치고 나는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폐성장의 이제 손상의 특성 중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이제 많이 문헌에 나오는 게 그 약간 불안이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도 어느 때 불안했나 봤더니 앞날을 모를 때 불안해지는 겁니다. 20분 뒤에 뭐가 일어날지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일단 11시까지는 여기서 예측 가능하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실은 예측 가능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오늘 6시까지 스케줄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이제 6시 퇴근하면 본인의 일정은 또 본인이 다 알고 계세요. 물론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가정은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의 삶은 선생님들이 다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크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정보가 잘 안 들어오잖아요. 오늘 뭐 하는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잘 안 들어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죠. 내가 1시간 뒤에 나는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주간보호실에 앉아 있는데 1시간 뒤에 나는 어디 가서 앉아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지금 발달장애인분이라고 하는 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긴장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항상 긴장 상태에 있을 때 누가 하나 툭 방아쇠만 당겨주면 바로 뭔가 하나 나가잖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불안성을 해주기 위해서 감소시키기 위해서 불안감이나 혼란, 이제 불안감이든 혼란이든 이런 감정의 폭을 조금 더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안해 줘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발달장애인분한테 어떻게 그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일 것이냐. 자, 선생님들이 오늘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 어떻게 선생님들은 일정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셨나요? 아까 보니까 한 장 있던데요. 어제부터 해가지고 1박 2일 해가지고 일정표 주셨잖아요. 다 나눠주셨잖아요. 그래서 보셨잖아요. 그랬더니 예측 가능했잖아요. 근데 발달장애인한테 그거 똑같이 줬습니다. 안 되겠죠. 문자를 알면 좋은데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예측 가능성이 생겼지만 누군가는 또 안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 처음에 스케줄을 안 줬을 때는 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식으로 스케줄을 주면 그것도 역시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발달장애인이 알아먹을 수 있는 걸로 스케줄을 주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 어떤 그 스케줄 같은 게 그래서 이제 그 스케줄인데요. 스케줄이 우리가 쭉 꿰고 있으면은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이 높아져서 불안감이나 혼란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지원 방식은 뭐냐면 불안감이나 혼란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나 명확성을 높여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원할까? 저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스케줄을 제공해 주면 된다. 스케줄 표를.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표를 뭔가 다시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은 시각화된 스케줄 표겠네요. 그걸 이제 어떻게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약간의 창의성이 필요하고 뒤에 가서 한 가지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니고요. 물론 또 다음 주에 와서 노틀담에서 와가지고서 자기네가 하고 있는 거 보여주겠지만 절대 그게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원칙은 다시 불안감이나 혼란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나 명확성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시각적인 어떤 스케줄이 들어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럼 그냥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각적 스케줄로서 우리가 제공해 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예, 그런 게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구조화된 환경 안에서는 독립심과 권한 강화를 증가시킨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에 초록색, 2층에 파란색, 3층에 분홍색을 놓고 저기 주간보호실에 그림으로 뭔가가 있었고 그러면 1층에서 이거 보여드리면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카드에 가서
이 그림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혼자서 올라오죠. 그게 인디펜던스, 독립심하고 권한 강화죠. 인파워먼트가 파워가 생긴 거죠.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나 따라오세요 하고 질질질 을로써 끌려온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가세요 했기 때문에 파워를 높여준 거죠. 그럼 이런 구조화된 환경이 된다고 하면은 독립심과 즉 인디펜던스와 독립과 권한 강화, 인파워먼트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바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디펜던스와 인파워먼트를 다 추구하거든요. 똑같이 발달장애인분들도 저런 거를 이제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조금 더 구조화된 환경. 아까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발달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환경. 뭐 그런 거네요. 우리도 병원에 가면 되게 불안하시죠. 그래서 혈압 재면 되게 높게 나오거든요. 실제 또 막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 무슨 과 하는데 우리가 주로 아는 건 내과하고 외과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내과도 6, 7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뭔 말인지도 모르게 나와 있습니다. 언어도 익숙치 않고 공간도 익숙치 않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3층에 어디로 가세요? 간호사는 분명히 얘기해 줬다고 하는데 나는 5층 가서 뭔가 헤매고 있고 짜증이 확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병원에서 고안하는 거 띠줄을 만들어 놨죠. 영상실은 2줄 따라가세요. 많이 가는 줄. 병원 안 가보셨나 봐요. 병원도 좀 다니셔야 됩니다. 네. 종합병원 가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띠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복도에다가 띠줄 만드는 거, 아까 색깔 하는 거 그런 거 말씀드렸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복도에다가도 그렇게 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띠줄을 뭐 그렇게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디로 계속 루틴하게 찾아가는 길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색깔 줄을 만들어놔서 그거 따라가면은 쫓아갈 수 있게 이런 게 다 편의시설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발달장애인용 편의시설인 거고 실은 이게 편해지면 그래서 지체장애인이 편해지면 모든 사람이 편해진다 그랬죠. 지체장애인들이 편의시설 얘기할 때 구호가 뭐였냐면 날 위해서 만든다고 하지 말고 날 위해서 만들어 놓으면 모든 국민이 편해집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 그래서 엘리베이터 우리 전철역에 엘리베이터 누가 이용하세요? 등산 갔다 오신 분들이 이용하시잖아요.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힘드셔가지고 네. 실제 엄청 분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우리도 다 이용하잖아요. 뭐 캐리어 있을 때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여기서 진짜 맘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 놓으면은요 모든 여기 직원분들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해지는 거죠. 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된 환경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이제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또 잠깐 딴 얘기로 가겠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논리성으로 갖고 결정한다고 하지만 실은 뭐가 중요하면 논리성 플러스 주관적 경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아세요. 우리가 왜 결혼했냐 여쭤보시면은 우리 아버지하고 정반대로 해서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세요. 우리 아버지 되게 권위적이었는데 이 남자는 되게 온화하고 되게 자상했다는 거죠. 이게 논리성입니까? 논리 0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논리가 제로고 다 주관적 경험입니다. 제가 30에 결혼했다면 30년 살아온 내 인생의 경험상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 우리 아버지하고 정반대인 사람을 만나야 돼. 딱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논리라고 설명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관적 경험인데요. 발달장애인들이 의사결정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논리의 문제도 있지만 실은 뭐 때문에 안 되냐면 주관적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경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우리의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원해 줄 건 뭐냐면 그분들이 뭔가 주관적 활동을 여기 와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구조화된 환경을 만들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와 있는 9시간, 8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서 그냥 집에 가면 근데 그게 매일매일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주관적 경험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나날이 뭔가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년간 만나봤더니 그래서 살아봤더니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뭐 모든 여자한테 다 자상하더라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년 살아보면 아 이제 다음 생에는 만나지 말자 뭐 이렇게 이제 그 10년에 또 경험이 있었잖아요. 결혼이라는 걸 해가지고서 하루하루 우리는 경험하면서 주관적 경험을 늘리면서 사는데 발달장애인분들은 어찌 보면 그 주관적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약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발달이 지체되는 게 아니고요. 발달이 왜 안 되냐면은 사회에서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활동을 못하게 해서죠. 액티비티를 왕성하게 하면 발달이 됩니다. 발달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되는데. 인간은 다 똑같아요.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되는 건데 근데 왜 지금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은 자꾸 거꾸로 가느냐 발달이 자꾸 안 돼가지고 자꾸 산으로 가느냐 나이 40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거는 우리 복지관에 와서 우리 주간보호센터에 와서 우리 작업치료실 보호작업장 와서 액티비티가 없는 거예요. 주관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조화된 환경을 해서 지원을 제대로 해가지고서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아까 자기 주도하에 의미 있는 활동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주도하에 의미 있는 활동이 생기면 그게 주관적 경험을 늘리는 거죠. 그 주관적 경험을 늘리면은 그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달장애인분들을 아까 잘 보호하겠다. 우리가 복지관도 시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왜 시설이라고 얘기하나요? 잘 보호하면은 시설입니다. 액티비티 활동이 일어나면은 삶의 공간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에서 컬처럴리하게 앱노멀한 사람들을 우리 복지관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실은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뭔가 리해빌리테이션 시키죠. 재활시키고 교화시키고 뭐 다 해가지고서 사로 내보낸다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보호합니다. 즉 보호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회로 못 나가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시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설화 또는 시설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시설화, 시설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뭔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사회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 보호한 건 누구냐면은 그냥 이 사회였던 거예요. 이 사회가 뭔가 컬처럴리하게 언노멀하게 돌아갈까봐 노멀하게 돌아가라고 우리가 뭔가 사회적 주범 틀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5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년이 돼 5년까지 안 가도 됩니다. 그게 1년이 되면 선생님들도 붙잡아 놓고서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그냥 하루하루 보내버리면 딱 1년 있으면은 딱 지적장애인 됩니다. 실제 됩니다. 제가 염전에서 나왔던 분 지금 저기 그분은 나오자마자 저기 장애 등록이 안 됐어요. 지금도 장애 등록이 안 됩니다. 지적장애인 등록이 안 됩니다. IQ가 높아서. 그런데 거기서 살았던 삶 보면은 지적장애인이나 그분이나 똑같아요. 그분이 딱 나와가지고서 3개월 있다가 한 말, 내가 예전에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예요. 그냥 아무 활동도 안 시키고 단순하게 그것만 시키거나 사회로부터 격리시켜버리면은 다 지적장애인 됩니다. 진짜 장애인 아니었었어요. 그분은. 근데 지금도 꺼내가지고서 IQ 테스트 해봤더니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걸 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장애, 뭐 사회화된 장애,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그거는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점점 저렇게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차단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목표는 뭐냐면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주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목표고요. 저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지원을 해드릴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사소통도 돼야 되고 뭔가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럼 주도적으로 하게끔 뭔가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한두 번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일반화되겠죠, 뭐 그렇죠? 그래서 일반화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조화 지원이라고 하는 건 스트럭처드 뭐 서포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이거 잠깐 제가 구조화 지원이라고 번역을 해놓고도 좀 고민이 됐던 게 이게 무슨 지원 방식이 구조화되어 있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구조화 지원은 다시 말씀드리면
물리적 구조를 어떻게 물리적 상태를 어떻게 구조화시켜 가지고서 지원해 줄 것이냐 그겁니다. 그렇죠? 지원을 구조화시켰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지원은 되게 플렉시블해야 되고요. 유연해야 되고 지원 방식이 구조화라는 스트럭처를 통해서 지원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의 신경학적 차이점을 반영하여 이를 알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방식이다. 신경학적 차이점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인지, 감각, 정서겠네요. 그렇죠? 딱 그거 차이점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알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방식이고요. 근데 자폐성 장애의 중요한 특성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제 너무나 이해 잘 되실 거고요. 주의 집중에 어려움이 있고 기억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관심 사기 행동도 이상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앱노멀하게 이상하다는 게 우리가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이 아닌 우리도 관심 사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교묘하게 문화적으로 노멀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문화적으로 노멀하지 못한 행동을 하긴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목적은 똑같을 수 있는 겁니다. 사회적 회피, 선호 등의 어떤 행동을 고독 선호 등의 행동이 야기되더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감각 자극의 문제. 그래서 자극에 과다 반응할 수 있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극에 대해서 아까 다시 개인의 그걸 거쳐서 행동,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그걸 있어서 반응을 근데 이제 조금 더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극을 없애야 되더라. 근데 자극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자극을 올바르게 이제 그 반응을 안 일으키는 자극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더라. 그런 거고요.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시각적 의사소통 방식을 쓰는 거고요. 주의 집중에 어려움이 있고 기억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단기간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액티비티를 하는데 2시간짜리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라 5분짜리, 10분짜리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려나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프로그램 내에서 일단 관계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면서 그 관계 형성을 이제 이해하면서 이제 하는 방식, 그다음에 감각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조화 지원은 자폐성 장애 친화적인 지원 과정과 양식을 조직하는 거다. 이제 명확하게 이해되셨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용자의 적절성, 순응도 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의 개별적 욕구를 강조한다. 뭐 요거 말씀 다 이제 아시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 많은 자폐성 장애인들은 청각적인 기술보다는 시각적 기술이 더 뛰어나니까 구조화 지원이라고 할 때는 정보와 지시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자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누구 씨가 뭐 막 집에 가려고 합니다. 막 나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누구 씨 5분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5분만 있으면 이제 우리 이제 5분 있으면 끝나요. 막 이렇게 말로 하죠. 그런데 이게 수용 언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5분이란 개념 자체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인지 때문에. 그리고 실제 우리도 5분이라는 개념은 매우 다릅니다. 즐거울 때 고스톱 칠 때 5분은 한 판이 안 도는 시간이죠. 그렇죠? 너무 재밌는 시간입니다. 5분 안에 한 판이 끝나면은 누군가가 되게 못한 거고요. 근데 강의 들을 때 5분은 돌아버릴 지경의 5분입니다. 그렇죠? 다르듯이 근데 그 친구도 내가 하기 싫은데 5분 남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약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 그나마 이게 약간의 범위가 좀 작을 수 있는데 5분에 대한 감각이 근데 이거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폐성 장애인분들은 그 5분의 실제 길이가 되게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지 멋대로 느낄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5분이라는 그 언어적 표현보다는 5분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이 더 중요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시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당기면은 5분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탕은 하얀색이고 이렇게 당기면 소관에게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 이렇게 당기면 15분 당기고 이렇게 당기면 30분 해가지고서 5분 당겨놓고 요게 빨간 게 다 없어지면 갈게요 하면은 그거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의사소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5분 있다 갈게요가 아니라
해놓고서 요렇게 해놓고서 요거 다 되면 갈게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들은 얘기로는 저는 근데 공감은 돼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계에서 5분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 5분 했을 때 5분 있다 갈게요 하면 막는 주체는 저지요. 그분 입장에서 보면 그럼 나쁜 놈은 접니다, 그렇죠? 근데 5분을 이렇게 해놓고서 요거 요리 가면 갈게요 그러면은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아니고 시계인 거예요. 얘가 안 가서 지금 내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분노의 대상이나 그런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즉 어떤 이렇게 화나는 대상이죠, 그렇죠? 그걸 조금 더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뭐 어떤 그런 장점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각적 정보는 많은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의미를 제공하고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뭐 다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화 지원의 주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디펜던스를 없애는 겁니다. 인디펜던스를 증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의존성, 디펜던시를 없애는 거. 그거 똑같네요. 아까 지체장애인들 왜 그 경사로 만들고 엘리베이터 만들고 장애인 주차장 만들었습니까? 그거 없었으면 선생님들이 제가 저 밖에다 세웠으면은 누군가가 이 추워 죽겠는데 저 태우겠다고 또 휠체어 끌고 막 나오셨겠죠. 그래서 저 태워가지고서 또 막 들어가시고, 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깜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오세요 그랬겠죠. 뭐 하여간 그 정도 지원해 주신다면은,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디펜던시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미안해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추운 날 저분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미안해지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딱 구조화 지원을 했잖아요. 장애인 주차장 뭐 이렇게 딱딱 해니까 그냥 우아하게 제가 알아서 올라온 거죠. 예. 그런 것이 다 인디펜던시입니다. 그 다음에 자폐성 장애인의 인지기술, 욕구, 흥미 등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환경을 적응시킴에 따라 자폐성 장애인의 적절한 행동관리, 일상적 활동을 증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구조만 덜렁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주도하에 했을 때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야 아까 주관적 경험이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발달장애인의 속성 중에서 의사결정이 잘 안 돼 하는 것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개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구조화 지원의 구성 요소는 첫 번째가 물리적 구조. 환경의 의미와 맥락을 추가하기 위해 가구, 물품, 일반 주변 등을 정리하는 방식. 그래서 물리적 공간. 그러니까 공간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각적 일정입니다. 즉 활동의 순서에 관한 정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개별적 과학 구조. 즉 한 일정 내에 한 스케줄 내에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활동들을 어떻게 조직해낼 거냐. 그래서 개별적 과학 구조가 있고, 그거에 이제 밑바탕이 되는 게 그 모든 거, 물리적 구조, 시각적 일정, 개별적 과학 구조 같은 것이 시각적 정보로 제공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